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둑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최근 프로기사 은퇴를 선언한 이세돌 구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한 수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요.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의 협상, 그리고 다음 주 재개되는 미국과의 방위 분담금 협상도 어떻게 전개될지 안개 속입니다. 잠시 후 더 훈수 정치에서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과 함께 뾰족한 수를 찾아보겠습니다. 11월 27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세안 10개국에 이어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과의 첫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가 되자는 한강 메콩강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교량 등 인프라 건설 외에도 공공연구기관 설립, 생물 다양성 센터 설치 등 각종 협력 사업이 추진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언이 한 메콩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초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국회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본회의 상정, 표결이 가능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8일째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선거법 저지를 선언했고, 민주당은 공수처법 등과 함께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 노력을 약속한 지 8일 만입니다. 법안에는 단속 카메라 외에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 등의 우선 설치 규정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민식이법 외에도 여러 가지 어린이 안전보호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영장심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되면 감찰 무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소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칫하면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첩보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 첩보를 받아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고, 청와대는 하명 수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수사 지시의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첫 번째 한 메콩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 국가 정상들은 미래협력 방안을 담은 한강 메콩강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부산 백스코 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부산 백스코입니다. 네, 오늘 채택된 한강 메콩강 선언의 핵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합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과 맞닿은 내용인데요. 한강 메콩강 선언에는 구체적으로 문화 관광, 인적 자원 개발, 농촌 개발, 인프라, ICT, 환경, 비전통 안보 협력 등 7개 분야를 우선 협력 분야로 명시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잇겠다는 정상들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정상들은 또 한 메콩 장관급 협력 10주년을 맞는 오는 2021년을 한 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로 한 메콩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상회의의 결과 문서로 채택한 한강 메콩강 선언은 경제 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예, 이번 선언에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메콩 정상들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영내 환경이 메콩 국가와 대한민국 상호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긴밀히 노력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을 이번 선언에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공유하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어제 환영 만찬에서는 메콩 국가들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정상회의 일정은 모두 마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어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공동 비전 성명과 공동 의장 성명이 채택됐고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메콩강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위한 국가별 MOU도 체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영철 청와대 경제부장관은 우리 신남방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받았다면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와 평화 외교 분야에서도 한 아세안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자평했습니다. 주 보좌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아세안 국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신남방 정책 2.0을 수립하고 오는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청와대 선거 개입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선거법 개정안이 부의됐다면 이제 본회의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말인데요. 동물국회로 불렸던 지난 4월 충돌 사태가 재현되는 거 아닐까 걱정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거법에 반대해 벌써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부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시간 반 넘게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애초 예상했던 의원직 총사퇴나 전원 단식 돌입 같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인 다음 달 17일 전에는 정치권 전체가 합의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만 수용하면 그때부턴 유연하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인데 이 원안이 그대로 표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인영, 나경원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까지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사흘 연속 만나 합의 노력을 이어갑니다. 오늘 선거법 자동 부의에 이어 다음 달 2일과 3일 새해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만큼 앞으로 일주일이 전국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예,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치권도 시끄럽죠? 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표적 수사를 벌여 결국 낙선시켰고 수사에 단서가 된 첩보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이 건넸다. 이런 의혹입니다. 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한 권력형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누르고 당선된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고 심지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후원 회장이었다며 희대의 선거 사기 행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긴다면서 당연한 절차를 마치 하명 수사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사건을 총지휘했던 황운하 현재 대전경찰청장 역시 자신의 SNS에 경찰청 본청에서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첩보의 원천이 어딘지 또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출마를 준비 중인 황 청장은 총선 공천을 대가로 수사했다는 의혹 역시 소설이고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관련한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수사로 사실이 규명되면 이후 필요한 여러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낸 상황에서 청와대와 검찰 또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까지 맞물리며 이번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혁의 유승민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저지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의회에서 법안을 표결하지 못하도록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의견 진술이라는 명목으로 본회의장에서 장시간 연설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는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99명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참하는 의원이 15명뿐인 바른미래당 변혁 입장에서는 소속 의원 108명인 자유한국당과의 공조가 필수입니다. 반면 한 번 시작된 무제한 토론을 끝내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17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범여권을 모두 합쳐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는 1964년에 처음 시도됐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이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1억 3천만 달러를 들여와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한 김준현 자유민주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공화당 소속 국회의장은 4월 21일 구속동의안을 상정시켰습니다. 김대중 당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반발해 회기 종료 시각까지 5시간 19분을 쉬지 않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속동의안은 이로써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1969년에도 필리버스터가 시행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지만 결국 개헌안 저지에는 실패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2016년이었습니다. 테러 방지법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고 직권 상정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38명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192시간 25분 동안 진행됐고 종료되자마자 본회의가 속개됐습니다. 야당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여당에 밀려 부결됐고 결국 테러 방지법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엔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면 약 4년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라톤 연설투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직 법안 상정까지는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남은 만큼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금품 수수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유 전 부시장은 조금 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입니다. 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조금 전에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조금 전인 낮 12시 반쯤 2시간 만에 심사를 마치고 근처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는데요.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부시장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두 3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2016년부터 17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지내면서 업체들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골프채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품의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지난 2018년 이후에도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오늘 심사 과정에서 금품의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번 수사가 관심을 모으는 건 결국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를 넘어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의 결정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는 이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을 접수하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덮었다는 건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징계도 받지 않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감찰 라인을 불러 감찰 무마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혹의 핵심인 조국 전 장관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조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합계 출산율도 0.88명으로 추락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간신히 8만 명 선을 유지했던 출생아 수가 올해 3분기에는 8.3% 줄어든 7만 3,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 역시 지난해 3분기보다 0.08명 감소한 0.88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합계 출산율 0.88명은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 기준인 2.1명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8명보다도 낮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의 발인식이 오늘 강남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은 차분하게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구하라 씨의 유해는 경기도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유족 측은 조문 일정 이후에도 고인을 추모하고 싶어하는 팬들을 위해서 장지를 공개했습니다. 내일이 올 거라는데 난 핸드폰을 넣지 못해 잠은 올 생각이 없대 yeah. 다시 인스타그램 하네 잘난 사람 많고 많지 누군 어딜 놀러 갔다지 좋아하는 안 눌렀어 나만 이런 것 같아서 저기 인스타그램 속에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할 나의 밤속에 생각이 너무 많네 Lonely, lonely, so lonely yeah. 원래 이리도 힘든가요 No way, no way 이 피그 속에 나와 다른 세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약에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최대 1억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여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맹인 한국에 너무 퍼준다는 인식 아래 과도한 방위비 압박도 하고 있지만 미 주요 언론 등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6일 출간된 미국의 전기작가 더그 웨드가 쓴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란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최대 1억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집권 초기 북한에 초강경 수사를 쏟아낸 것은 그만큼 북핵 위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후 대화 국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종전을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들에 대해 강경하고 계산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4만 명의 군인을 상시 주둔시키고 있으면서도 한국 방어에 한 해 45억 달러를 쓰는데 정말 많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미국 주요 언론과 조야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26일 미군 병력 철수 협박은 동맹들이 자체 방위력 개발에 착수하도록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핵무장론 제기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시한파 미국 언론인과 미 행정부 전직 관리도 어마어마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동맹 영토에서 대규모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일대에서 영공 침범 의심 경보가 울려 백악관과 의회가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현지 시간 26일 오전 전파 탐지기에 무언가가 포착돼 워싱턴 영공에 근접한 물체를 파악하기 위해 해안경비대 헬리콥터를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주방위사령부는 그러나 요격할 대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경보로 백악관은 1시간 동안 폐쇄됐고 미 의회에는 30분가량 소개령이 내려졌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두고 두 나라의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가 이번 달에만 3차례 전화 협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마지막 진통 중이지만 잘 되고 있다며 곧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홍콩에 중국군이 투입되지 않도록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홍콩의 선거 결과와 관련한 질문에 무역 협상이 마지막 진통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의 하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re in the final throes of a very important deal. I guess you could say one of the most important deals in trade ever. It's going very well. 중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현지 시각 26일 전화 협상이 두 나라 사이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류호 부총리와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1단계 합의를 위한 세부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겁니다. 또 남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접촉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나라 고위급 협상 대표 간의 전화 협상은 이번 달 들어서만 모두 3차례. 협상 대표들이 접촉 횟수를 늘리면서 1단계 합의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전 중국 당국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윤곽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중 두 나라는 애초 이번 달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정상 간 공식 서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칠레 시위 사태로 회의 자체가 취소되면서 서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미국 내 대표적인 농촌 지역인 아이오와주와 제3국 등 다양한 장소가 정상 간의 공식 서명 무대로 거론되어 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국이 운영하는 해외 공관수가 미국을 따돌리고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호주의 싱크탱크 로이 연구소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글로벌 외교 인덱스를 보면 중국의 해외 공관은 276곳으로 미국을 3곳 차이로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과 미국에 이어 전통적인 외교 강국인 프랑스가 267개로 3위에 올랐고 일본이 247개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83개의 해외 공관으로 13위, 북한은 52개로 49위에 머물렀습니다. 중국에서 2015년 이후 일본인 14명이 국가 기밀을 훔치는 등 중국 안전에 위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돼 이 중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국회에 출석해 최근 홋카이도 대학 교수가 중국에서 구속됐다가 석방된 것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면서도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해 유죄 판결의 자세한 경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홋카이도 대학의 한 남자 교수는 지난 9월 베이징 방문 중 스파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5일 석방돼 귀국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프랑스 군인 13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원들을 추격하는 작전 도중에 헬기가 공중 충돌하면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프랑스군의 작전 중 전사 규모로는 1983년 이후 최대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작전 중이던 프랑스 군 헬기 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밤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원들을 추격하기 위한 지상 병력을 증파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합참은 공격용 헬기와 군소성 헬기가 어둠 속에서 낮은 고도로 선회 비행하던 중 공중에서 서로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두 헬기에 타고 있던 프랑스군 장병 13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Ils ont appelé en renfort un appui aérien. Dans des conditions opérationnelles extrêmes, dans une nuit noire, où les hélicoptères volaient tout feu éteint. 이번 전사 규모는 1983년 레바논 전쟁 도중 베이루트에서 폭탄 테러로 프랑스 공수부대원 58명이 숨진 이후 최대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내고 숨진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말리를 비롯한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 지대를 유럽 유입 테러리스트들의 온상으로 보고 2013년부터 병력을 보내 독자적인 대테러전을 벌여왔습니다. 사헬 지대는 알카에다와 IS 등 이슬람 테러 조직들이 끊임없이 세력 확장에 나서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오늘 0시를 기해 선거제 개정안이 자동 부의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4+1,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조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협상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단식이라는 초강수와 의원직 총사퇴, 필리버스터 카드가 언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부를 수 있을까요? 복잡한 전국, 이분의 훈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 훈수정치 여의도 훈장 정치구단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 이세돌 구단이 최근에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많은 대국에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한 수 앞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같은 구단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좀 그 묘수, 뾰족한 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진짜 바둑 구단이고 네. 저는 그냥 사람들이 편의상 정치 구단 하는데 네. 바둑은 정확하지만은 정치는 정확하지 않죠. 네. 더 변수가 많아요. 그래도 필요해 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전국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어제 공개한 5.18 체증 사진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 5.18 체증 사진 1,700여 장을 의원님께서 이제 공개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확보하신 겁니까? 지난 이제 전 보안사 그러니까 기무사에서요. 예. 국정감사 중에 자료를 리스트를 봐가지고 예. 국방부 장관에게 계속 1,769장의 사진 14첩을 공개해라 예. 했는데 정경두 국방장관께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예. 보안지원사령부에서 공개를 결정해가지고 제가 그제 그 자료를 받아서 예. 어제 정리를 해서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충격적인 장면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우선 저 사진에요. 시간과 장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광주 5.18 문제가 일어났으며
그 시간대 어떻게 됐는가 예.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고 특히 그 헬기 사격을 예. 지금까지 전두환 그 관계 헬기 조종사들도 부인을 했어요. 예, 인정하지 그런데 않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헬기가 사진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아, 예, 예. 이분들은 시민들을 선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은 전문가들이 보면 그게 이제 사격을 하기 위해서 몇 대가 한꺼번에 날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나오는가 보면은 차마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는 예. 그 시체를 말이죠. 무자비하게 이렇게 더미로 싸놓고 예. 있는 모습이나 그 군인들이 시민 쫓아가서 사격하는 잡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참 잔인무도하게 시민들을 학살했는가 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면 또 가슴이 아파지는데요. 이 1,700여 장의 사진 가운데서 박 의원님께서 꼭 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중에는 지금 현재 전혀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저 문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사실 11.6 예. 이 계기로 해서 정치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군부는 권력을 불법으로 찬탈하기 위해서 이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조직적으로 도표를 그려서 만들었습니다. 예. 뭐 제목이 범죄 개요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80년 5월 17일 자장 전국에 발표된 포고령 제15에 의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체포가 예. 돼서 구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들고 나온 첫 구호가 김대중 석방하라, 네. 전두환 물러가라. 여기에서부터 5.18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자료를 지금 사진에도 나옵니다만은 예. 도표 맨 위에 주범 김대중 전 대통령 범죄 개요 있고요. 지금 아마 YTN에서 이렇게 그 한글로 붙여줬는데요. 예. 주범은 김대중이고 제야 학생 그렇게 해서 학생 주모자 밑에가 예. 잘 안 보이는데요. 정 그렇게 있습니다. 네. 한자로 그분은 그 유명한 정동연 예. 년이라는 광주 전남대학생 그 주범으로 이렇게 예. 다 만들어져 가지고 5월 17일부터 이걸 3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안 나옵니다만 계엄군 진압 평정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옆으로 보면은 예. 연결조 폭력 비폭력 시위 예. 소강 뭐 이런 비조직 잘 저도 안 보입니다만 예. 폭도 이런 말들을 전부 해가지고 이제 저것에 의거해서 예. 수사를 엮어가고 또 저 자료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주게 하는 예. 그런 잔인한 소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저렇게 신군부에 의거해서 조작돼 가지고 네. 저 사람들을 전부 동원해서 많은 고문과 그런 박해를 해서 또 범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예. 것이 도표로 처음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제 날짜와 이제 설명이 적혀 있는데 그래서 5.18 진실 규명을 하는데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예. 최소한 5.18의 진전 상황과 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저렇게 처음부터 조작돼 가지고 5.18로 유도를 시켰는가? 예. 이건 신군부에 의해서 광주 시민들을 유도를 시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저 사진과 이 범죄 개요, 즉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범죄 개요 이 도표를 보면서 예. 전문가들이 추적해 가면은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것들 조사하기 위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출범하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은 정해졌고 법은 통과됐죠. 지난달에 이 개정안도 통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네. 늦춰지는 겁니까? 이제 조사위원을 예. 한국당에서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2분이 적당치 않아서 비토권을 행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분은 바꿨고 똑같은 분을 추천을 또 했는데 한국당에서 했는데 광주 5.18 단체에서 일단 출범을 시키자 예.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조정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동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법적으로 오늘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표결이 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당장 이렇게 표결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자동적으로 부의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면은 표결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제1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 사경을 헤맨다고 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저러한 상태에서 상정을 해서 표결하기는 굉장히 부적절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주일간 네. 더 협상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이 부의 자체도 불법이다, 무효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입장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나 의장이 유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국회법 절차가 맞고 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전 원내대표에 의해서 사보임된 것도 합법적이다. 예.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국당이 그러한 것은 좀 억지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인영 원내대표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협상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떤 협상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막장 국회 아니에요? 끝물 국회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사실 그 당내에서 리더십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어요. 예. 이제 김세연 의원이랄지 김용태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이런 분들이 흔드니까 예. 이제 결국 단식이라는 강수를 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당내 단결은 된다. 네. 절대 저렇게 당대표가 단식 등 강경투쟁을 하면은 당내 싸움은 없어지는데 저게 해결은 안 될 것이다. 예. 라고 했는데 역시 전국은 꽁꽁 얼어붙고 황교안 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공고해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판국에 황교안 대표 물러가라 이런 얘기는 못 하거든요. 네. 민주당도 직권상정을 못할 형편인데 예.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결국 황교안 대표가 6일, 7일 만에 이제 8일째인데요. 예. 안에 굉장히 건강이 나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출구는 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당의 입구는 국회가 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협상을 해보겠지만은 저는 이 협상이 어떠한 경우에도 잘 되지 않으리라고 예측합니다. 네.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진 거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안 좋다고 그럽니다. 예. 좀 강제로도 병원으로 좀 옮겨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저 오늘 한국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우연히 조우하면은 야 단식하는 사람이 내가 병원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네. 그랬더니 원체 황교안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고 그래서 의지 강해도 힘이 없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지. 만약에 큰일 나면 어떻게 할래?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식에서 다 타의에 의거해서 사실상 타의에 의거해서 예.
병원으로 가셔야죠. 예. 그대로 두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 선거법 얘기인데요. 지금 4+1 공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안 도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 제도잖아요. 정치를 오래 하셨는데 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합의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나머지 당에서 부담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부담이 크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이 검찰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개특위, 예. 검경 소위에서 제가 소위원인데 예. 80% 합의가 됐습니다. 이것만 되더라도 굉장한 개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혁은 선의후난, 먼저 쉬운 것부터 통과시키고 예. 어려운 것은 뒤로 밀려야 된다. 선의후난. 예. 쉬운 것은 먼저, 예. 어려운 것은 뒤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은 선거구 조정 문제입니다. 선거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온 게 250대 50 예. 이런 안도 나왔는데 250대 50, 240대 60, 60 이런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예. 이것은 군소 정당들이 만족을 못해요. 네. 예를 들면은 저희 이 대한신당의 경우는 예. 지금 원하는 아무래도 225대 75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호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단원제이고 예. 또 농어촌 엄청나게 피폐화돼 가고 있는데 예. 농어촌 인구는 줄고 전부 수도권으로 다 몰려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호남은 250대 50으로 하더라도 두석이 줄어요. 예. 그럼 지금 현재 38석과 영남의 65석인데 네. 영남도 두석 질른다 하면은 38석 가난한 집에서 두석을 줄는 것과 65석 부잣집에서 두석을 줄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 해서 오히려 한국당을 제외한 예.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군소정당에서는 엊그제만 하더라도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예. 그리고 제야의 임재경, 이부영 이런 여러분들이 나와서 10% 증원하자. 예. OECD 국가 중에 인구 비례로 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500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 정서가 그렇지 않으니까는 선거구 조정을 위해서는 10% 즉 30명을 증원하자. 예.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정서를 봤을 때 증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기득권을 좀 내놔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산 증가하는 것은 동결시키고 예. 즉 국회의원의 세비나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삭감하더라도 네. 의원은 10% 정도 증원하자 하는 것이 군소정당들의 의견이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 만약 국민정서가 이렇게 국회를 불신하는데 증원 얘기를 했다가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몰매를 맞는다. 하고 싶지만 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 동결시키자라고 네. 하는데 집권 여당이 개혁을 위해서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손에 피는 못 묻힐 망정 물이라도 묻혀야 되는데 네.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돼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저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등 먼저 예. 타결시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요. 선거구 조정은 내년 1월 달까지. 그러니까 좀 합의 처리를 하면은 되지 않느냐. 그런 예. 저는 투트랙으로 가자. 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 1시 반부터 이제 4+1 협의체 첫 회동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신당에서는 이제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을 했죠. 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네. 하신 얘기 없으십니까? 글쎄, 예. 그러한 것을 협의했기 때문에 유성엽 우리 대한신당 대표도 가셔서는 250대 50, 즉 현 지역구에 손질하는 줄이는 것은 절대 반대할 겁니다. 예. 그런 의견을 전달할 거란 말씀이시고요.
한국당 내에서도 이제 조심스럽게 이 협상론 얘기가 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수처법은 내주고 선거제를 막겠다. 이게 뭐 적절한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그 홍준표 전 대표가 네.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 진짜 정치를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만약 한국당으로서는 그러죠. 지금 선거구 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요. 한국당이나 민주당은 손해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고 하면은 이익을 볼 수혜 정당은 친박신당, 박근혜당, 예. 정의당, 예. 민중당 등이 이익을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로서는 개혁에 반대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대통령 의지가 민주당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등 검찰법은 해주고 선거법은 반대하자. 일맥 저희들하고 같은 것 같지만은 저희는 먼저 검찰개혁법을 하고 예. 선거구 조정은 조정해서 다시 합의 처리하자.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는 막아보자는 그런 막아보자는 입장이잖아요. 거죠. 다르신 그렇기 거잖아요. 때문에 예. 만약 끝까지 한국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 플러스 4네 군소정당을 합치면은 예. 과반수가 넘어요. 예. 지금 이제 파장국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국당이 끌려다녀야 돼요? 언제까지 황교안 대표한테 꿀러다녀요? 그분은 지금 뭐 10개월 다 됐지만은 한 번도 국회를 정상화해서 국회에서 풀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예. 광화문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장애투쟁만 하신 분이에요. 이제는 안 된다 이거죠. 제가 20대 국회에서 이번처럼 일 안 해본 국회의원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예. 집권 여당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좀 강하게 끌고 가라. 예. 어차피 이번 끝나면은 국회는 끝나고 총선 전에 돌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민주당이 그러한 리더십이 없고 손에 물도 안 묻힌다고 하면은 개혁은 아무것도 못하고 물 건너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제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은 이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야당 때도 했어요. 예. 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건 하지 않건 한국당 그 보수 측에서는 반대하니까 그럼 반대한다고 한없이 끌려다닐 거냐 이거죠.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때는 집권 여당이 강단 있는 리더십을 보이면서 예. 4개 정당에 따라올 수 있는 그 무슨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예. 그것이 바로 선거구 증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제 단식이 좀 끝나야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황 대표에게 좀 훈수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십니까? 지금은 병원으로 가셔야지. 네. 몸 다치면요. 당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못합니다. 예. 이제 그만큼 하셨으면은 어떻게 됐든 상당히 성공적 아니에요. 자기 리더십이 한국당이 자기 중심으로 딱 뭉쳐 있으니까 예. 이걸 잘 잡아가지고 이제는 단식 타임이 아니라 병원 타임이다. 네. 그리고 나와서 협상 타임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주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이제 구속 여부가 오늘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수수와 또 별도로 이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네. 이 조국 전 장관을 정조준한다는 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시민 그 이사장은 다른 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사건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예.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박형철
예.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의 진술이 예. 스탑을 시킨 것은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예. 그럼 비서관의 바로 윗선은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 아니냐. 예. 여기까지 나오는데 또 그 윗선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면식도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믿을지 저것을 믿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나올 것이다. 예. 또 오늘 저녁에 구속영장이 만약 발부된다고 하면은 그 발부 사유 같은 것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봅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위험합니다. 이게 여권이나 청와대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 같고요. 이게 모두가 우리 정치권에서 예. 여의도에서는 앉아서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 만약 개입됐다고 하면은 가족과의 관계보다는 이것이 굉장히 더 큰 예. 게이트로 발전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는데 아무튼 두 분이 일면식도 없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번 사건이 지금 뭐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걱정도 하는 분들 계시던데요. 막 그거하고 저건 다를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건 한국당이건 물론 한국당은 그러한 것 가지고 대여 강경 공격을 하겠지만은 또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잡혀주면은 다 잡힌다 하기 때문에 나갈 겁니다. 예. 주제를 이제 그 한일 관계 지소미아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을 했는데요. 요 결정에 대해서 잘했다 아니면 못했다 좀 평가를 해준다면. 저는 잘했다고 했어요. 예.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일본의 사과도 사실이고 우리 정부가 외교답게 했잖아요. 예. 외교는 주고받는 협상이지 전승전패가 아닙니다. 그렇다가 오히려 일본이 뭐 사과받은 적 없다, 우리가 완전한 승리다 했다가 다시 꼬리 내린 걸 보면은 예. 뭐 꼬리 내렸다고까지도 제 표현도 좀 잘못입니다만은 정리가 되는 걸 보면은 잘했다. 예. 그리고 일본은 좀 서툴렀다. 그러나 잘하고 서툴른 건 이걸 가지고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화이트리스트도 해제하고 지소미아도 정상적으로 연장돼서 그래서 한일 양국이 이제 정상끼리 만나서 강제징용 등 역사적인 문제도 풀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상끼리 만나는 것도 다음 달 정해진 것 같고요. 그렇죠. 양국 예. 이제 실무자들의 만남도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문제가 그냥 수출 규제라든가 지소미아 연장 예. 부분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부분까지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예. 제가 그 정부 측에서 아무도 안 만났을 때 국회의장 특사로 와서 일본 정치계의 제2인자인 예.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과 5시간 45분 동안 회담을 하고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헤어졌는데요. 예. 결국 그 얘기도 최종적인 것은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인데 예. 위안부 문제보다는 오히려 강제징용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지금 현재 문희상 의장안도 나오고 예. 그것이 옳다 그러다는 지금 얘기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 간에 외교적으로 또는 정상끼리 잘 얘기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예.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뭐 사과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일본의 정치권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형식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외교는 본래 프로토콜 예. 의전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물밑 대화로 합의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외교나 정치나 외교 정치도 막 밖에서 싸우지만은 실제로 또 물밑에서 대화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국은 정석대로 외교를 했고 일본도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는 사과하지 않았다. 네. 또
우리가 완전하게 승리했다. 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든 외무성 차관이 그렇게 한 것으로 예. 얘기를 했고 서면으로 또 경제통상성 대신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면은 예. 역시 우리가 잘한 거예요. 네. 일본은 좀 거들먹을 피다가 좀 거시기해진 거죠. 뭐. 자, 수출 규제라든가 뭐 지소 문제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제 어제까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오늘 또 한 메콩 정상회담도 이렇게 있는데 이번 이 아세안 신남방 정책 관련해서 아세안 정상들과의 회담 또 나온 내용 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내주십니까? 굉장히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 아시안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신흥 시장이 넓은데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예. 그렇게 큰 공장을 투자하면서 아시안 시장을 이제 부품까지 석권한다. 예. 그리고 메콩강의 기적은 우리 한강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물 관리부터 여러 가지를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아주 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성공적인 한 아시안 정상회담을 이끌었는데 정부에서 후속 조치로 잘 관계를 맺어서 네. 아시안도 플러스가 되고 우리 한국도 플러스가 되는 그런 관계로 나가서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아세안 국가들이 뭐 다른 나라도 굉장히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이 경제적인 완전히 부분에서 잡고 있죠.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런 파트너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우리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특히 IT화까지 예. 급속도로 한꺼번에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시스템, 심지어 새마을 운동까지도 배우고 싶어하고 그 모델로 삼고 싶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투자나 서비스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더 매력을 느꼈겠죠. 네. 중요한 게 신남방 정책의 3P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 피플과 번영 그리고 평화 이 부분인데 중요한 게 이제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남과 북 모두 수교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이제 외교 무대로 끌어내고 또 이제 한반도가 비핵화하는데 이 아세안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북한도 비핵화가 왜 비핵화를 합니까? 경제 번영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아시안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자동적으로 개혁 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들어가지는 거죠. 교류 협력을 하니까 그게 개방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참 잘 진출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내적으로 이벤트도 굉장히 많고 또 프로의 숙제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훈수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합니다, 지금. 네. 더 훈수정치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 동맹국 중 가장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해 왔고 11조 원 이상을 들여 경기도 평택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 기지를 건설했고 미국산 무기 수입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반대하며 무리한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의 부결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무리한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의 부결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부 청와대 작품이었다라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와대발 각종 게이트의 이름을 대통령의 그늘 하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달빛 게이트, 월광 게이트라고 명명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봅니다.
이 청와대발 각종 게이트의 이름을 달빛 게이트, 월광 게이트라고 명명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꽉 막힌 선거제도 협상에 여야 모든 정파가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국 단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이 비례대표 당선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호남에서 10% 지지율을 가진 정당이라면 전체 의석 28석 중에 3석은 얻어야 사표를 방지하고 표의 등가성에도 합치되지 않겠습니까? 꽉 막힌 선거제도 협상의 대안으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가탄, 과연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가 다르죠.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점도 다르죠. 그래서 이가탄은 다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이가탄. 박소연의 1644 천사 플라워 천사. 박소연의 1644 천사 플라워 천사. 1644 천사. 꽃배달의 천사. 3번 주문 시 한 번이 무료. 박소연의 1644 천사 플라워. 전화줘. 여기 메르세데스 벤츠가 만들어가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땀 흘리고 미소 짓고 환호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따뜻해지는 특별한 기부 문화. 메르세데스 벤츠가 함께합니다. 더 빛나는 세상을 향해 메르세데스 벤츠. 우리나라와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들이 첫 정상회의를 열어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가 되자는 한강 메콩강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도로, 교량 등 인프라 건설 외에도 공공연구기관 설립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됩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선거법 저지를 공언했고 민주당은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여야의 충돌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 통과 노력을 약속한 지 8일 만입니다. 법안에는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 등의 우선 설치 규정도 담겨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났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되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 비위 첩보를 받아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수사 지시의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8.3% 줄어든 7만 3,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도 지난 3분기 0.88로 내려앉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이 처음으로 정상회의를 열고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이른바 한강 메콩강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경험이 메콩의 역독성과 손을 잡으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장에 도착한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을 차례로 맞이합니다. 6정상은 한아세안 환영만찬부터 시작해 사흘간 일정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 번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역사적인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메콩 국가들이 연 6% 이상 고성장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메콩의 역동성이 한국의 경험과 손을 잡으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메콩 정상들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밝혔고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한강 메콩강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강 메콩강 선언은 경제 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인적 자원과 농촌 개발, 인프라 건설, 정보통신 등 7개 분야에서 우선 우리의 개발 경험을 메콩 국가들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메콩강유역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인 수자원, 산림, 생물자원 개발에서도 협력하고 오는 2021년을 한 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해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합니다. มีความก้าวหน้าอย่างยิ่งในปัจจุบันนี้แล้วก็หวังว่าจะสำเร็จในอนาคตอันใกล้ต่อไปท่านทั้งหลายครับสุดท้ายนี้ผมขอขอบคุณท่าน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มูลอีกครั้งหนึ่งสำหรับการเป็นเจ้าภาพ 메콩 정상들은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장관급에서 격상된 한 메콩 정상회의는 앞으로 매년 열려 한 메콩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처음 모인 문 대통령과 5개국 정상은 내년에 베트남에서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을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만으로 법안에는 지자체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 속도 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선거법이 부의됐다는 건 당장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한국당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대로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동물국회로 불렸던 4월 충돌 분위기가 재현되지는 않을지 어수선한데요. 황교안 대표가 선거법 등에 반대하며 시작한 단식 벌써 8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의원직 총사퇴나 전원 단식 돌입, 총선 거부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협상을 거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불법으로 협박에 칼을 든 상황이니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는 게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일단은 합의 처리를 강조하는 모습인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인 다음 달 17일 전에는 정치권 전체가 합의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만 수용하면 그때부턴 유연하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한국당을 뺀 군소 야당과의 합의도 본격화했습니다. 선거법 표결에 의사 정족수가 확보되면 공수처도 무난히 처리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사흘 연속 만나 접점 찾기에 나서는데 오늘 선거법에 이어 다음 달 2일과 3일 새해 예산안과 사법개혁 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만큼 앞으로의 일주일이 전국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치권 반응 정해 주시죠. 네, 이번 의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 표적 수사를 벌였고 그 수사에 단서가 된 첩보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이 건넸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한 권력형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누르고 당선된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고 심지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후원회장이었다며 희대의 선거 사기 행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긴다면서 당연한 절차를 마치 하명 수사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총지휘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 역시 자신의 SNS에 경찰청 본청에서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첩보의 원천이 어딘지 또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출마를 준비 중인 황 청장은 총선 공천을 대가로 수사했다는 의혹 역시 소설이고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온 민감용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 수사로 사실이 규명되면 이후에 필요한 여러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낸 상황에서 청와대와 검찰 또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까지 맞물리며 이번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안윤학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찰 무마 부탁하신 윗선이 누굽니까? 받으신 금품 대가성 없다고 했는데 입장 그대로입니까? 조 전 장관보다 윗선 있습니까?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6년부터 금융업체로부터 자녀 유학비와 골프채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한 후에도 수백만 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은 금품의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유 전 부시장 개인 비위를 넘어 지난 2017년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이후 영전을 거듭한 배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등 당시 감찰 라인을 불러 이른바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는지 캐물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국회에서 당시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의 근거가 부족했다며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유 전 부시장의 신병 확보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측이 정경심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준 것은 횡령이 아닌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코링크 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씨 측은 검찰이 적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 실질적으로 5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가 유상증자 형태로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허위 계약을 가장해 이자 명목의 자금을 유출한 건 명백한 횡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 씨 측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 출자 변경 사항을 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 등도 부인했고, 다만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93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명이 숨지고 6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어디 한 곳 성 한 대가 없습니다. 낙엽처럼 쓰러진 건물의 잔해더미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 나섭니다. 규모 6.4의 강진이 알바니아 서부를 강타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간이 한밤중이어서 대응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의 여진이 계속돼 초기 구조 작업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피해 지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리스 등 이웃 국가들은 구조대를 파견했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도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앙지에서 30km 떨어진 수도 티라나에는 우리 교민 8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 대역전극을 펼치며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결승골로 연결된 1개의 도움을 추가하며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이어갔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전반 14분 프리킥 상황에서 모처럼 나온 손흥민의 기습적인 헤더가 아쉽게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힙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끊임없이 상대 수비를 휘저으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후반 5분 해리 케인의 동점골 장면에서도 손흥민은 앞쪽으로 쇄도하면서 상대 수비수를 교란해 보이지 않게 케인의 골을 보았습니다. 팀의 역전골이 필요했던 후반 28분에도 손흥민은 빛났습니다. 델리알리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띄운 크로스를 손흥민이 방향을 바꾸는 헤더로 연결했고 오리에가 발리슛으로 상대 골망을 갈랐습니다. 시즌 6번째 도움으로 손흥민은 최근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모리뉴 감독 데뷔전이었던 리그 웨스트햄전에서 한 골, 한 도움으로 맹활약했던 손흥민은 이번에도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확실한 주전임을 입증했습니다. 모리뉴 감독도 손흥민을 끝까지 빼지 않고 2경기 연속으로 풀타임 기용하며 신뢰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팀 내 평균보다는 높은 7.3점을 줬습니다. 전반 이른 시각 먼저 올림피아코스에 2골을 내주며 끌려갔던 홈팀 토트넘은 전반 막판과 후반 모두 4골을 퍼붓는 뒷심을 발휘하며 대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The most difficult moment of the game for me was when I made the change in the first half. Hurt the player, but hurt myself. Not easy for the player, but not also easy for myself. 모리뉴 감독 부임 이후 쾌조의 2연승을 달리게 된 토트넘은 바이에른 뮌헨에 이어 조 2위를 굳히며 남은 경기와 관계없이 꿈의 무대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마무리 투수 정우람 선수가 4년 총 39억 원의 자유계약 선수 계약을 했습니다. 2015년 말 FA 자격을 얻어 한화와 4년 84억 원에 계약했던 정우람 선수는 다시 한화에서 4년을 더 뛰게 됐습니다. 정우람 선수는 지난 4시즌 동안 229경기에 등판해 23승 15패 103세이브를 기록하며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습니다. 오늘 내륙은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은 밤부터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중계차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경의선 숲길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쾌청에서 좋은데 어제보다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가을도 물러갈 채비를 하는 듯 보입니다. 낮 동안에도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가운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6.6도로 예년보다 2도가량 낮았고요. 어제보다는 무려 7도나 낮아 쌀쌀했습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큰 날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요. 또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밤부터 내일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동 지방에는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폭설 대비 잘 해주시고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철원 -2도, 대전 영하 2도, 전주 영하 1도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9도, 대전과 대구 11도, 광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돌아오는 휴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지나고 난 뒤에는 다음 주에는 다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안에는 눈과 비로 인해 도로가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의선 숲길 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가볍고 따스하게 Live Different 블랙약. 젊어지고 싶은데 불편하시죠? 이젠 쉽게 이뻐지세요. 3가지 파장으로 한 번의 케어. LED 프로가 만든 넥마스크 엘마. 인생을 하루로 바꿔본다면 나는 막통이 트는 아침을 사는 거겠지. 인생의 새벽녘, 나를 기다리는 놀라운 날들. 끝없는 가능성은 나에게 멈추지 말라 말한다. 꿈을 넘어 아침을 맞이하라. 제네시스 G70 Born to Rise. 한 아세안 관계의 지난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협력의 문이 더 활짝 열리길 기다립니다. 어제 2019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폐막한 데 이어서 오늘은 아세안 10개 나라 가운데 메콩강을 접한 5개 나라만 따로 모여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한강 메콩강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메콩 5개국이 포함된 아세안은 가파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분이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적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온 응웬티 탄하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9년째 생활하고 있고 지금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트남 분인데 한국말 이렇게 잘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한국에 이제 9년 되셨고요. 네. 또 이제 어제 오늘에서 이제 정상회의도 하고 한 메콩 정상회의도 하는데 네. 쭉 지켜오시면서 이 한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 좀 느끼신 게 좀 있으십니까? 네,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베트남한테 큰 무역 그리고 큰 투자 파트너이니까 그리고 시민들에게 큰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 한국 음식, 노래, 드라마들 베트남을 너무 좋아하고 지금은 점점 매년 교류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타나 씨는 뭐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나 또 아니면 우리 뭐 K-팝 스타나 누가 있나요? 저는 아이돌 때문에 한국어 이렇게 배웠어요. 아이돌 때문에? 네, 아이돌 슈퍼주니어. 9년 전이니까요. 네, 9년 예. 전이니까 슈퍼주니어 좋아해서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차 한 메콩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동선언에서 우선 협력 분야 7개를 정했는데 7개 선정의 기준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우리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하다가 오늘 이제 또 갑자기 한 메콩 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메콩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메콩강 유역의 5개 국가만 실제 떼어놓고 다시 또 하나의 일종의 번외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메콩강 유역에 있는 5개 나라, 미얀마, 베트남과 라오스 이쪽에 있고 태국 밑으로 가는 저 캄보디아 저 국가의 정상과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권의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된 것인데요. 네. 오늘 나온 것은 일단은 7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력한다라고 해서 문화관광이 분명히 있겠고요. 또 농촌 인적자원개발, 또 ICT와 인프라가 함께 묶이고 환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게 잠재력이 높습니다. 네. 이쪽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통화, 안보 이런 쪽도 이제 같이 하는 건데요. 뭐 안보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세안도 그렇고 메콩의 5개 나라도 그렇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북한과 함께 뭐 이 교류가 있고 양국의 모두 좀 우호적입니다. 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과 어떤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뭐가 풀리게 될 경우 아세안도 여기에 가세할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좀 이런 외교적 여건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일단 아세안으로 해서 캄보디아 훈순 총리 외에
9개 정상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온 김에 바로 끝나고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한 메콩 정상회의까지도 뭐 이어지는 뭐 그런 뭐 효율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이제 북미 2차 정상회담도 하노이에서 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었고요. 이번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 또 한 메콩 정상회의에 그 우리 정부가 굉장히 큰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세안의 전체 시장 규모라든가 발전 가능성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아세안 10개국만 놓고 보면 인구가 6억 5천만 명 이상. 그러니까 중국, 인도 다음으로 어떤 교역권으로 따지면 인구가 뭐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네. 평균 경제 성장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 10개 국가에 좀 차별성은 있습니다. 예. 어떤 국가는 5년 내 평균이 뭐 7% 이상 되는 국가도 있고 캄보디아랑 베트남이 7%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또 이제 상대적으로 뭐 브루나이나 이런 쪽은 좀 낮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균 경제 성장률이 5.3%입니다. 5년 내. 예. 중국이 뭐 높다 해도 이제 6%도 힘들어지고 5%인 이 시기가 도래했는데 네. 저 정도의 성장성을 갖고 있는 경제권은 뭐 유일무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미 전체 GDP, 물론 1인당 GDP는 아직까지는 떨어지지만 이제 3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력도 굉장히 오른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예. 저런 잠재력, 성장성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 이제 메콩만 5개만 또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쪽의 인구는 한 2억 5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한 메콩의 5개 국가의 특징은 베트남도 그렇고 이번에 뭐 미얀마도 그렇고 젊은 층의 인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예.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앞으로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세안에 보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나라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국가를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미 이제 베트남은 아세안에 있어서 뭐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그런 예. 국가가 됐죠. 네.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우리가 뭐 무역 교역으로 따지면 4대 국가가 실은 4번째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네. 중국,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이고요. 최근에 예. 일본보다 더 넘어선 걸로 또 나오고 예, 이제 있더라고요. 올해 끝나면 이제 결과를 예. 봐야 되겠지만은 예. 흑자 규모도 그러니까 상당 부분 뭐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예.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베트남은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저는 한 2곳 정도만 꼽으라면 일단 인도네시아. 네. 이번에 인도네시아와 이제 세파도 타결하고 좀 여러 가지 유의미 있는 행동을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일단은 자원의 보고라는 측면, 네. 인구도 많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예. 이게 뭐 양날의 검이기도 한데 이제 할랄에 대한 우리 접근성 이런 것들을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되는 것이 인도네시아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뭐 현대차가 이제 1조 원 이상 투자를 예, 했죠. 예, 공장을 예. 짓겠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한 곳 더 고르라면 저는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를 포스트 베트남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예. 미얀마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이제 공산 뭐 독재에서 이제 민간 정부로 이제 정권이 이제 이양되는 과정이고 역시 이제 그 잠재력 측면에서 베트남이랑 유사한 측면도 굉장히 많고요. 예. 문화도 뭐 선생님을 공경한다든가 어른을 공경한다든가 이런 문화도 우리 한국과 굉장히 좀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베트남은 또 우리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친해졌으니까 예. 다음으로 아세안도 이제 10개국이 좀 고루고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좀 포스트 베트남으로 미얀마를 좀 한번 주목하면 어떨까? 네. 베트남 경제가 이렇게 이제 발전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랑 한번 해주세요. 자랑하는 게요. 네.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9년째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베트남에 갈 때마다 그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많이 놀랐어요. 예. 베트남에 갈 때마다 건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 너무 예. 잘 느끼고요. 그리고 신도시나 하우스타운 그리고 공장 그리고 사람 도시에 하노이 사람이잖아요. 네. 하노이에 사람 많이 몰려오는 거 보니까 많이 발전했다. 예전보다 많이 발전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 씨는 베트남 어디 출신이세요? 저 하노이요. 하노이 네. 출신이세요. 뭐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있을 텐데 네. 임금도 좀 많이 올라가고 이런 걸 좀 많이 들으시나요? 저희 친구가 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한국어 전공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일반 다른 직장보다는 한국 기업에 일하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국 아이돌을 좋아해서 만나게 된 네, 맞습니다. 친구들인가요? 그만큼 또 만족도가 높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세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시장이라고 하고요. 근데 또 빠른 경제 성장 때문에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그 경제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정치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세안의 태동이 1960년대 이제 이 지역의 면면을 보시면은 뭐 65년, 67년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아세안도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우리도 뭉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5개국이 시작을 했고 이것이 이제 10개국으로 커지게 된 과정이고요. 우리 한국과는 첫 번째 언제쯤 물꼬를 텄냐? 1989년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부분적 대화를 하는 뭐 관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교역을 시작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한 아세안의 이 뭐 수교 그 규모 이 연도를 보면 이제 30주년이 예. 올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때부터 시작한 이 교역 규모가 지금으로 일단 단적으로 말하면 한 20배 정도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89년도를 보면은 뭐 수출 수입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 교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가 한 뭐 900억 달러, 90억 달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출 수입을 합치면은요 89년에 한 40억 달러고 수출이 수입을 합치면 한 40억 달러, 그러니까 90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 네. 지금은 교역, 수출 수입을 합친 게 뭐 1,600억 달러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15배에서 20배 정도가 이 30년간 이 교역이 수출 수입에 있어서 모두 커졌다,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세안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모습도 좀 궁금한데요. 친구분들이 이제 한국 기업에 많이 다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어느 기업에 다니고 있나요? 주로 하노이니까 해서 대기업도 많이 예.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약 7,000개 작고 큰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한국 음식 그렇게 베트남에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네, 제가 지난달에 호치민 갔다 왔거든요. 네. 7군에 있었는데 순대국 맛집을 발견했습니다. 네. 순대국 좋아하세요? 네, 순대국 좋아합니다. 그 예. 베트남 분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뭐 인지도, 호감도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베트남 사람은 워낙 한국 드라마 이렇게 그 90년 초에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 호감도가 굉장히 이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이렇게 박항서 감독님 덕분에 지금 베트남에서 제일 인기가 많으신 분이라서 네. 그래서 한국 정말 사랑합니다. 뭐 한 90년대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다가 점점 더 인기가 좋아졌다는 거고요. 원래는 그냥 한국 드라마 이렇게 주목하다가 점점 이렇게 한국 나라, 한국 문화 그리고 관광까지도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졌어요. 네. 그 베트남 현지에 이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지인이 이제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뭐 업무 환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들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업무 환경이라던가 처우는 예. 친구 말대로는 베트남식으로 이렇게 예. 진행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는 한국 분들과 좀 차이가 있는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사는 그러니까 높으신 분이면 다 한국이신데 저희 친구들은 그냥 밑에서 일하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큰 차이가 못 느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으로 진출했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아무래도 베트남 문화, 풍습 그리고 사람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한국이랑. 네. 그래서 잘 알아보고 잘 고려하고 이렇게 진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밥 먹을 때 이렇게 그릇을 들고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국 분들도 그런 분 계세요. 그런 거예요? 한국 이렇게 다 놓고 드십니다. 네, 밥 들고 먹으니까. 그게 예절인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작은 점을 이렇게 잘 관찰하고 이렇게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최근 타결된 이제 RCEP이라고 하나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 부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협정을 통해서 아세안과 좀 교역이 더 기대된다 이런 이제 예측도 있는데요. 이 RCEP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세안이 주목받으니까 다시 RCEP까지 이야기가 좀 커지는데요. 이제 RCEP 우리가 영내 쉽게 RCEP이라고 하지만은 영내 경제 포괄 전략적 협작자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동반자 협정, 예. 경제 동반자 협정. 근데 앞에 포괄적이라는 말이 붙게 네. 되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RCEP의 기본 틀은 아세안의 한중일이 더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근데 여기에 또 누가 끼느냐?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껴서 당초 목표는 아세안 플러스 이제 6로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큰 틀을 짜게 예.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 보시면 중국과 인도가 같이 있으니까 네. 인도네시아도 인구 굉장히 많은데 뭐 세계 인구 절반은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저는 인도가 약간 반전이 돼 있죠. 네. 화면에서 보면 저게 이제 인도가 아직까지 최종 사인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전이 돼 있으나 예. 저런 틀까지 굳혀지게 되면 아마 현재 큰 틀에서 저렇게 경제 지역 협정 구도가 돼 있는 것이 뭐 유럽에는 당연히 유럽연합이 예. 있고요. 미국엔 나프타가 있는데 거의 비교도
안 되죠. 그렇죠. 인구도 그렇고 뭐 예. 교역 규모라든가 생산량도 그렇고 세계 최대의 이제 경제 단위 지역 협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가 FTA입니다. 예. 저 아세안 10개국 더하기 한중일, 뉴질랜드, 인도가 다 같이 큰 틀에서의 프리 트레이드, 이제 네. FTA를 체결하는 이제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RCE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도 있고요. 네. 또 아시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일본도 또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인도까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게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입장에서는 인도가 좀 들어와 주기를. 네. 그럼 인도와 중국이 어떤 경쟁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뭐 어부조리로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네. 반면에 인도 입장에서는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그렇게 숙련된 노동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FTA를 맺었다. 인도가 잘하는 거 첨단 산업인데. IT 업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중국도요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네. 누가 뭐라고 없이 균형을 이루면 결과적으로 인도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다 수입하게 될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예. 인도는 계속 여기에 좀 안 끼려고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또 인도는 미국과 가깝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RCEP은 이제는 뭐 미국이라든가 서방과 관계없이 뭐 혹자는 중국 주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아시아 특유로 좀 뭉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는 또 선뜻 여기에 가려고 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RCEP에 인도가 마지막 최종 사인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예. 초미와 관심사고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정말 이제 뭐 큰 틀에서 뭐 서양 문화권에서 동양으로 뭐 문화오는 뭐 그런 흐름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그런 교두보가 될 겁니다. 한국 예. 경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 차원이고요. 이거 자체로 RCEP만 타결해서 이제 가동이 되게 된다면은 경제 성장률을 기본적으로 0.5% 이상 뭐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협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인도를 뭐 세부적으로 해서 인도가 참여, 불참 이렇게 나눠 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도가 없더라도 물론 저기 85%는 얼만큼 이 FTA의 그 관세 감축이 이루어지냐인데 한 0.5%까지가 최대 이루어지는데요. 인도까지 끼게 될 경우에는 거의 0.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니까요. 네. 요즘에 우리 뭐 2%가 안 된다 뭐 뭐 1%대잖아요. 1%대잖아요. 거기에 저 정도 또 연관 효과까지 따진다면 예. 거의 0.8% 포인트를 끌어올린다면은 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효과가 있겠죠. 베트남은 7% 이상이니까 좀 부럽습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남방 정책 발표하면서 3P를 강조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people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제 그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한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도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 아빠는 군인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안 좋은 추억들을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워낙 베트남과 한국 그런 역사 추억 안 좋은 거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 잘 교류하고 있으니까 네. 사람들도 뭔가 점점 아픈 추억을 이렇게 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은 뭐가 있었던 건가요? 선입견이라는 것보다는 한국 문화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네. 한국 사람 뭐 외모 중요하다, 아하. 뭐 성형 많이 한다 그런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네. 뭐 아세안 국가들은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남북한과 다 수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베트남의 경우에는 북한과 먼저 수교를 하고 40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네. 남한이랑 하게 된 건데 네.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한과 북한 중에 어느 쪽을 더 가깝게 여기는지 네. 이것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북한과 먼저 수교를 했었지만 그래도 중간에 조금 안 좋은 예.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과 무역 파트너 양국이 열심히 이렇게 수교해 왔으니까 네. 이렇게 북한보다는 한국이랑 더 친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하노이가 이제 고향이시니까요. 네. 지난번 이제 북미 정상회담, 네. 2차 정상회담이 연이 이후에 좀 달라진 어떤 도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궁금한데요. 원래는 베트남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한국보다 북한이 더 관심도가 조금 낮거든요. 예. 근데 그 행사를 하고 나서 북한이라는 나라도 조금 찾아보고 북한 분의 생활하는 모습도 찾아보고 물론 이렇게 한국도 워낙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 네. 북한이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예. 회담을 통해서 하노이라는 도시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계기가 됐던 네, 것 맞습니다. 같고요.
뭐 앞서 신남방 정책 얘기를 했습니다만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경제적 의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신남방 정책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남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북쪽 어떤 대륙에 대한 지향적이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좀 경제적으로 더 뭐 경종을 울렸다라는 것이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고요. 또 일본의 경제 보복이 들어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가 워낙 많이 미국, 중국, 일본에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이야기했던 교역 다변화, 교역 다각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아세안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신남방 정책은 시작은 경제로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경제로 더 갈 길이 멀은 것 같아요. 네. 뭐 포괄적 경제 동반자에서 이제 전략적 경제 동반자 더 가는데 내년에 발표될 신남방 정책 2.0은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 경제는 계속 더 가되 더 크게 가되 여기에 이제 조금씩 외교라든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통합, 뭐 좀 더 높은 화합 이런 것도 함께 좀 추가되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네. 현 정부의 그 신남방 정책 2.0은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이제 구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발표 중에 저는 좀 관심 있게 들었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아세안에서 오신 분이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부분이 좀 주의 깊게 들렸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때 맞춰서 이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그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이슈가 또 나왔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일본 자동차가 뭐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과가 굉장히 큰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아세안에 방금 우리가 얘기한 성장성 뛰어나고 뭐 노동 숙련도도 좋고 젊은 인구도 많고 이 사실을 웬만한 국가는 다 압니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 아세안을 타깃으로 하고 이제 거기를 어떻게든 경제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고 이미 중국과 일본도 우리 못지않게 많은 교류와 뭐 깊이 들어가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동차 분야는 시장을 뭐 다 송두리째 92% 이상이 일본 차거든요. 뭐 순위를 봐도 일본 차들이 있고 이제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의 교두보를 발표로 마련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가면은 뭐 특별 소비세 부분이라든가 또 일본 차가 하이브리드가 강하니까 또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도 하이브리드에 굉장히 좀 편중돼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도 바꿔오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숙제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이미 뭐 굉장히 공을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경제 투자 협력 양해각서도 세운 그런 쾌거도 이뤄냈지만 이제는 시작인 것이고 아세안이 우리만 뭐 될 수 있다. 중국, 일본도 우리의 충분한 경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어떻게 또 경쟁을 하면서 아세안에서 뭐 최대 윈윈할 수 있는 걸 끌어내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타나 씨, 이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좀 더 가까워질 거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뭐 바라는 점이나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지금 한국 기업들 베트남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베트남 기업들도 한국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타나 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